영화 좋아하세요? 네. 진짜요? 네. 그럼 요새 좀 오래 들어와서 인상적으로 나는 이 영화를 봤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같은 경우에 끓은 김장하고 그걸 인상입니다. 예. 지난번에 그 헌법재판관 네. 길러내신 그분 얘기하시는 거죠? 진주. 네. 기록 영화 되게 좋긴 하죠. 다른 영화는 뭐 혹시 없으신가요? 요새 집에서 되게 넷플릭스 뭐 이런 걸로 해서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아까 그 진행한 양반이 소개한 것처럼 문학교수 영화 속으로 들어가다 1, 2, 3, 4, 5, 6, 7, 8, 9권까지 내고 10권짜리를 재작년에 낼까 그랬는데 제가 재작년 8월 31일자로 퇴임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뭐 가장 편하게 소개하려면은 여기다가 경북대 명예교수 있겠으면 제일 편한데 명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왠지 그 하는 일 없이 밥 축내는 사람처럼 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인문학서는 원장한테 오늘 현장에서 뛰는 것처럼 직함을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초빙 교수라고 해서 돈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퇴임할 때가 되니까 그 비용 부담을 좀 해라. 그러면 10권을 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은 그게 2000년 초반서부터요. 한 20년 동안 제가 우리 대구 중심으로 해서 본 영화들 지금까지 실려있는 작품이 한 250작품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대구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 저를 사로잡은 영화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하나의 그 기록물로도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전집을 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1회 졸업생이 선생님 저희들도 힘을 좀 보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언제 한번 전집을 해가지고 10권까지 나오게 됐지 미리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제 글은 되게 그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조금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근데 저는 되게 쉽게 쓴다고 쓰고 이렇게 쉽게 써도 되나 싶게 쓰는데 제 친구들 그런 데다가 제가 2003년서부터 오마이뉴스 그 영화 쪽으로 글을 좀 많이 보냈는데 오마이뉴스는 그 시민 기자들이 만드는 친구들이잖아요. 전문 기자들이 편집부에 몇 들어있고 제가 예를 영화 글을 하나 보내면 그쪽 편집부에서 한 3명 정도가 그 영화 글을 돌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는 일병 머리기사로 올려야 되겠다. 아니다 이거는 영화면 쪽에만 좀 넣어야 되겠다. 이거는 채택하기 곤란하다. 자기네들이 등급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글 쓸 때는 그 친구들이 이를테면 6.25 관련해가지고 여태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 교수님이 여기 소개할 만한 영화가 있습니다. 특집으로 해서 그리고 원고를 되게 많이 주죠. 가난한데 뭐 그렇게 해서 그 몇 번에 걸쳐서 글을 쓴 적도 있고 그래서 오마이뉴스 가셔가지고 제 이름 쳐놓으면 대단한 이름 아니지만 이 이름 쳐놓으면은 그 글이 아마 400~500개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책 소개하는 거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나 우리나라의 사회, 정치, 경제의 제방 문제에 대한 뭐랄까요? 문제 제기 그런 거.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살아서요. 영화라고 하는 게 시간 죽이는 걸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그 시간 죽이면서 영화를 보겠다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저한테 뭔가 푹 찔러오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용학 쪽에서 이런 강연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떤 걸 봐야 생태 쪽으로 이게 지금 모양 태자인데 요거 대신에 클 태자를 넣으면 뭐가 됩니까? 일본에서 한자를 쓴 겁니다. 헷갈리지 말고 날생자에 클 태자를 넣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큰 태자에다가 점 하나 탁 찍은 게 클 태자잖아요. 태연실 할 때 옛날 영화 배우 뭐죠 그러면 생태? 생태 원리를 명태를 날로 먹는 거
잡자마자가 생태고 벌리게 되면 동태죠. 말리면 북어라고 하고 북어 중에 대관령에서 세게 말리는 건 황태라고 하고 명태의 새끼를 노가리라고 그러지만 그 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랑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생태를 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생명들이 살아나가는 모양 그리고 모양 특자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나는가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가 그걸 생태라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뭐 박쥐의 생태 그러면은 박쥐들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장했다가 어느 시점에 노화를 거쳐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생태를 얘기할 때 되게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환경하고 연결시켜요. 그래서 생태하고 환경을 뗄 수 없습니다. 왜냐? 길에 잘 보시면은 개미 같은 애들이 무지하게 많이 지나다녀요. 전 지나다닐 때마다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제가 이렇게 모르고 밟고 지나가면 걔는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불구가 되거든요. 근데 쟤들은 뭘 믿고 저렇게 인간들 다니는 똑같은 보도블록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지나다니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도달하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라는 거죠. 지난 며칠 동안에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꽤 많은 사람들이 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저 위에 만약 절대자가 있어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쟤들은 무슨 깡다구로 저렇게 허약한 데다가 집을 지어놔가지고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그죠? 물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옹경 밑을 그냥 지나가다가 어떻게 교통사고 나면 저렇게 죽거나 거의 같은 맥락은 아니겠 싶어요.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생태라고 하는 양성을 낳지만 그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물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환경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동네마다의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 가면 돈과 권력을 추구하고 어느 동네 가면 문화와 예술을 추구하고 어느 동네 가면 먹는 거에 진심인 거고 어느 동네 가면 학문과 예술 쪽에 관심이 있고 동네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전국을 다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강연을 해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아니 낯설겠습니다. 저 괄호 안에 있는 글자가 러시아 글자예요. 저는 어떻게 베로스 우잘라라고 읽을까요? 신기하잖아요. 비성처럼 생긴 게 영어식으로 여기 D예요. 그 다음에 P로 보이지만 저게 L이고 C로 보이지만 저게 S고요. 저게 Y로 보이겠지만 저게 U예요. 그래서 베로스 우잘라라고 있어요. 영화 제목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1872년에 나서 1930년에 죽은 대장 러시아, 그 다음에 소련에서 활동했던 탐험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라는 사람인데 앞에 있는 게 이름이고 뒤에 있는 게 성이에요. 블라디미르 아르세니예프. 앞으로 그냥 아르세니예프만 얘기할 텐데 왜냐면 이름이 너무 길어서 계속해서 이름을 다 얘기하려면 너무 길죠.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죄와 벌, 퓨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거 다 얘기하면 레프 니콜라이비치 톨스토이,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브. 너무 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1923년에 출간된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이 양반이 대전 러시아 쪽에 탐험가, 뭐 지리, 민족, 각자 그 다음에 글을 아주 잘 써요. 그러니까 논문만 쓴 게 아니라 이게 일테면 그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논픽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설도 아니고 기록물 형식으로 쓰는데 소설도 아니에요. 창작물도 아니고 하여튼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 책이 저 데로스 우잘라라고 하는 건데 저 사람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극동, 특히 아무르강 저게 뒤에 좀 나올 건데 아무르강 지류 가운데 블라디보스톡 쪽에서 흐르는 게 있어요. 보스리강이라고. 그 지류를 탐사하면서 이 사람이 관심 가졌던 게 그 지역의 지질학 쪽이죠. 흙이 어떻고 토양이 어떻고 암석이 어떻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동식물, 그다음에 거기 살고 있는 무슬 쪽의 전설, 신화 같은 거를
탐사에서 책으로 남긴 것 중에 하나가 이 데로스 구잘라라고 하는 건데, 요거를 그 원작으로 해서 1975년에 유리 나기빈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각본가하고 고로사와 아키라라고 하는 대단히 위대한 뛰어난 그 일본의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공동으로 각본을 쓰고 제작에 참가한 쪽은 모스크바에서 1920년에 발족한 모스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코프스키 필름 하니까 모스크바 영화사쯤 돼요. 거기하고 일본의 다이에이 대영이라고 돼요. 지금 영화할 때 영자예요. 한자 비칠 영자거든요. 그래서 영상할 때 모양이 비친다라고 해서 영상이고, 비친 것을 그림처럼 비친다고 해서 그게 영화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합작해가지고 75년에 만들었는데 나오자마자 모스크바 영화제, 저 때가 제 9회 영화제거든요. 모스크바 영화제 감독상을 받고 그 이듬해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받을 정도로 괜찮게 만든. 일본 영화를 이해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을 본다고 치면 저기 나와요. 고로사와 아키라, 니테이도 오즈 야스지로, 미조구치 겐지. 그래서 미조구치 겐지 영화는 본 적은 없고요. 되게 이 세 명을 1950년대, 60년대, 그다음에 이 두 양반이 세상을 버리고 나서는 고로사와 아키라가 80년대까지 일본 영화의 맥을 이어나갑니다. 그 일본 영화의 맥을 이어나가다가 여기 밑에 보면 기타로 다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저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미라고. 그러니까 97년도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조폭 영화인데요. 꽤 잘 만든 영화거든요. 기타로 다케시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영화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부터 한국 영화가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년이니까 그 봉준호가 칸에서 대상을 받고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잖아요. 그거 비교적 근자의 일이고, 그 전에는 일본 영화가 도저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갔었는데 그 선두주자가 고로사와 아키라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에 나서 98년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편인데, 저 양반은 전에 두 권의 책을 읽었는데 저 양반이 쓴 자서전이 있어요. 고로사와 아키라 자서전. 나는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영화 감독이 돼서 나는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혹시 영화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 양반이 그 글 말미에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영화 감독이라고 하면 자기 영화의 시나리오, 각본을 자기가 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 써준 거 말고. 그리고 영화 감독이 자기가 될 때 가장 크게 도움받았던 건 이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뭐냐면 그냥 그때는 휴대전화도 없고 컴퓨터도 별로 잘 안 썼으니까 이 양반 다닐 때 대학 공책을 늘 하고 다녀요. 가지고 다녀요. 필기도 꽂고 있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피아노 닮은 구름이 있다 그러면 피아노 닮은 구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싸워요. 근데 아주 여자 둘이 싸우는데 한쪽은 장난삼아 싸우고 한쪽은 처절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 풍경을 그려놓습니다. 책을 읽다가 지족, 불력, 지지불대, 가의장구,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만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칠 줄 알면 위태롭지 않아서 오래 갈 수 있다. 도덕경에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고 싶으면 두 가지만 하는 거거든요. 만족할 줄 알아라, 멈출 줄 알아라. 그럼 그런 구절이 있으면 한번 적어놔요. 누구랑 대담을 하다가 그 사람이 거룩한 얘기를 하면 또 적어놔요. 이게 대학 공적으로 꼭 해가지고 꽉 차 있습니다. 자기 방에. 그래가지고 이 대본을 쓰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그 양반을 맞아 적혀두고 거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써놨던 공책들을 계속 넘겨다 봐요. 아 이거네. 가져다 써. 그러니까 자기의 독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 자기가 여태까지 사람들하고 만났던 어떤 경험 일반들을 기록해놓고 거기에서 열쇠를 찾아가지고 자기 신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굉장한 재능과 노력을 겸비했던 분인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1951년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다. 그 제목이 라조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프타와 류노스케라고 일찍 그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저기? 35살에 자살한 친구인데 저 친구가 1915년에 라셔몽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을 하나 쓰고 7년인가 지나가지고 덤불속이라고 사건은 굉장히 그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저 라셔몽이라고 하는 건 제목은 여기서 따오고요. 배경도 그렇고 그런데 사건은 덤불속에서 가져옵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편으로 흑백 영화로 만들어가지고 베네치 영화제 황금 사자상을 받았는데 저 때가 우리가 6.25가 한창이 됩니다. 50년 6월 25일 날 개전이 됐잖아요. 그리고 53년 7월 27일 날 휴전이 됐죠. 한참 지금 고지전 놓고 싸우고 있을 때인데 일본 영화계에서는 보르사케를 내세워가지고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습니다. 나중에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받은 게 2012년인가에 그 자살했죠. 김기덕이라고 피에타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가지고 황금사자상을 받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죠. 그 영화 보다 보면 그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저 양반은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래전에 저 영화를 봤는데 여기 보면 사무라이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보는 데서 산적한테 강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훔쳐본 산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같은 사건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서로 달리 이야기하는가 다 다르게 이야기하거든요. 읽어보시면 영화를 보시면 무지하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냐면 라셔몽 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면 선택적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보긴 했지만 자기가 안 보고 싶은 거는 기억이 남기지 않아요. 남들이 나한테 칭찬해준 얘기는 기억하고 특히 속이 좁은 사람들은 나 욕한 걸 오래 기억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한단 말이지. 그런 걸 보고 선택적 기억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의 본질이 왜곡돼요. 뒤틀린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건이나 어떤 사람이거나 관계를 온전하게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에 도달하거든요. 그러고 우리가 라셔몽 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또 1980년 9월 18일 광주에서 있었던 시민들의 희생 그걸 보고 아직도 빨갱이가 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 동네에 있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사주했다고 얘기하는 이 동네에 아직 있다고요. 그런 걸 보고 라셔몽 효과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는 한강이슨 작년에 노벨 문학상 받았지 않아요. 한강이슨 소년이 온다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해요. 특히 이문주의 이야기를 한번 딴 건 아니더라도 거기서 그 여자 이야기만 하고 해서 읽어보라는 말을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양반의 대표적인 영화들이 이를테면 7인의 사무라이, 요지포, 카게무샤. 카게무샤 제가 좀 이따 얘기하고 저는 특히 인상적으로 말해본 게 뭐냐면 세계문학의 고전들을 자꾸 자기식대로 즉 일본인의 풍속, 일본인의 관점으로 재해석해서 만들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이디오치, 백치라고 하는 영화를 51년에 막심 고리키가 썼던 희곡이거든요. 나 이제 밑바닥에서라고 하는 거. 그거를 영화로 만들고 햄릿이래요. 셰익스피어가 썼던 맥베스를 거미집의 성으로 그 다음에 리어 왕을 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이 양반이 계속 재해석해가지고 세계 영화계에 자꾸 내미는 거예요. 과연 어떠한지 당신은 한번 말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관점은 뭐냐면 나는 일본인이고 일본인의 전통, 습성, 일본인의 관점으로는 이런 식으로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해석은 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게무샤가 80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98년에 개봉이 됐는데 이 한자로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림자 영자에 그 붓셀 무자를 써요. 모사할 때.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 가짜 무사예요. 그러니까 일본 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건데 그때 그 한 성의 성주 근데 그 사람 이름을 주군이라고 불렀는데 그 주군이 급작스럽게 죽게 되면 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주군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을 물색해 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왜?
국민들의 동요를 받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후세대가 제대로 클 때까지 최소한 3년 정도를 잘 길러내는 건데 그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일본 전국시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140년 정도 중간에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대까지 샥 정리하고 2년 있다가 부산포 들어오죠. 그래서 시작된 게 임진왜란이니까 한 7년 동안. 근데 1598년에 9월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임진왜란이 명실상부하게 끝난 때는 1598년 11월 19일 날 끝나요. 음력으로. 무슨 날이죠? 노량에 대해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날짜가 음력으로 그렇게 돼요. 1598년 11월 19일.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2달 있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다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1603년에 저 밑에 나와 있는 도쿠가와 이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에도 막부를 열어요. 저게 1868년까지 가요. 명치유신 올 때까지. 약 260년 정도 지속됐던 동고와의 평화로운 시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는데 이 일본 전국 시대를 누볐던 대표적인 인물을 4명을 들어놓고 저게 나와요. 닿게 되신 게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오다 노부나. 이 사람이 이 다케다 신겐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을 둘러싸가지고 공방전을 벌이다가 저격병에 총을 맞아가지고 절명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3년은 내가 죽었다는 걸 숨겨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건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 혼자 하신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 다케다 신겐이 한 얘기예요. 왜? 우리 성이 많아. 그래서 정말 똑같이 닮았는데 이 거지 발사기 같은 놈이에요. 진짜 거지고 버렁뱅이 같은 놈인데 생긴 것만 똑같이 생긴 거지. 이놈을 데려다가 진짜 이 성주가 되려면 문, 무, 예, 악에 능통해야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칼도 휘두를 줄 알아야 되고 음악을 들으면 삼국지에 보면은 음악에 가장 정통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30살에 죽은 주효잖아요. 주효가 서로 이렇게 딱 이러고 있다가 야 왼쪽 2번째 줄 에? 아쟁 너 이 새끼도 반박자 한 죽이는 천재거든? 그런 음류까지 가야 돼. 음무, 예의범절, 그 다음에 음악 능통해야 되는데 얘는 완전히 그냥 바닥 수준이니까 이걸 인간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가 되면 진짜 다케다 신겐 인가하는 사람. 영화 한번 보면서 아주 살 떨리는 경험을 했는데 160분인가? 160분에 180분 그런 3시간쯤 가요. 모델이 잘 만드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영화로 하면 스타워즈 시리즈 제 조선말로 하면 별들의 전쟁 연작을 만든 감독입니다. 그 다음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라고 해서 대부 연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렬한 영화는 지옥의 묵시록 월남전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저 영화를 눈 빨갛게 뜨고 맑게 뜨고 끝까지 볼 수 있다면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영화를 만든 두 사람이 아키라 형님이 돈이 없다는데 구로사와 선생님께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래서 20세기 국수사를 움직여요. 일본에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영화 못 만들 뻔했는데 미국 할리우드 자본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영화를 만드는데 그래서 구로사와 아키라를 평소에 엄청나게 자기 스승이라고 여겼던 유명한 감독만 제가 지면이 좁아가지고 조금만 뽑은 거예요. 스티븐 스필버그, 마틴 스코세지, 조지 루카스,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이 사람들이 싸구라고 여겼던 사람이 구로사와 아키라. 그래서 이 카게무샤가 80년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98년에 개봉이 됐어요. 제가 2호라고 해놨잖아요. 2호. 1997년 IMF 때문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DJP 연합으로 해서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 문화를 대중문화를 개방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음악이나 만화 영화 같이 너무나
빨리 들어오는 애들 말고 천천히 하는데 영화, 일본 영화 우리가 수준이 워낙 높았으니까 국제영화제에서 대상 받은 작품으로 한해서 개봉을 하자. 개방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맨 처음에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비가 먼저 들어와서 일보, 그 다음에 가게무시가 그 다음인데 얘들은 들어와가지고 손님이 안 들어요. 왜? 재미가 없거든. 일본 그 문화 개방을 하고 난 다음에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거는 러블레터 99년에 엄청난 히트를 쳤어요. 그 이후에서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가 우리 쪽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요새는 역수초죠. 우리가 일본 애들이 우리를 따라하기 시작한 거죠. 전 요새 그래서 세상 살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대학 다녔던 80년대 하더라도 88년에 여행 자유화가 됐는데 우리 집 하도 가나가니까 꿈도 못 꿨지만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웃집 아줌마들이 뭐 하러 가요 일본에? 코끼리 밥통 사러. 요새 일본에 밥통 사러 가는 밥통 같은 여자들이 있습니까? 가전하면 우리 LG하고 삼성이 색이 휩쓸어 버리잖아요. 옛날에 일제 워크맨 하나씩 갖고 수원이 엄청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 제가 이 영화를 98년 5월쯤인가 뭐 봤어요. 보고 영화 하도 좋아가지고 일문과 선생 하나하고 불문과 선생 저보다 젊은 친구들인데 오섭 제끼고 술 먹자. 이제 술 바꿔 먹고 연구실에 와가지고 일문과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분, 저보다 6살 많은 분인데 그분 연구실에 갔어요. 형이 왕씨예요. 왕생. 죄송합니다. 교수님 왜 그래 갑자기? 그래서 저 여태까지 일본에 문화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학계무시를 봤는데 대단하던데요. 그때. 그래서 이따 6시 넘어가지고 나랑 술 한잔 해. 그래서 그 다음날 뭐 1시까지인가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그 다음날 10시인가 되니까 정신이 들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한테 일본의 대중문화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저력이 있는지를 알려준 최초의 영화가 타키무시입니다. 데루스 우잘라, 저 영어로 쓰면 저렇게 돼요. DERSUUZALA 데루스 우잘라. 저 읽기 편하죠. 데루스 우잘라. 근데 이렇게 읽으면 이제 좀 그런데 아르세니예프가 우스리강 지역을 탐사하다가 나나이족 출신 사냥꾼 데루스 우잘라를 만나게 돼서 그와의 경험을 책으로 표현한 23년인데 나나이족은 보면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어요. 우리 퉁구스 계통이라고 하고 우리 그 고대사를 배우면 숙신, 음루, 동해, 옥저, 말갈 이런 거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부여에 있었던 그 전례 해가지고 그리고 그중에 우리한테 익숙한 것은 흑수 말갈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금단을 배웁니다. 그래서 흑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네요. 흑룡강 있죠. 건물 흑자를 쓰거든요. 저는 실제로 흑룡강을 중국 땅에 들어가지고 본 적이 있어요. 2015년 1월 15일, 20일 그 사이에 2박 3일 정도 거기 가서 봤는데 겨울에도 저 흑룡강은 정말 새카맣게 해가지고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흘러내려갑니다. 무슨 나무니 무슨 오만 것 떠내려가지고 가는데 제가 영하 30도 경험을 여러 차례 해봤는데 거기는 영하 한 20도, 25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추운 경험은 아무로가 흑룡강 주변에서 한 게 추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흑수 말갈 쪽이고 나중에는 이제 러시아 쪽하고 얘기되면 이제 아무로라고 하는 건 러시아하고 표기고 중국에서 이제 흑룡강이라고 하고 흑룡강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동북삼성 세 가지가 뭐죠? 길림성, 자금성, 그 요령성, 그죠? 그 다음에 흑룡강성 이 세 가지죠. 이 흑룡강이 있다고 해서 흑룡강성인데 오늘날의 그 나나이족이 어디 주로 사냐면 하바로스크하고 아무르강 상류.
아무르강 상류 하류 쪽에 살고 있는데 하류 쪽에 살고 있는 나나이족들이 아무르강 상류에 살고 있는 나나이족들을 가리켜서 골디라고 합니다. 골디. 이 번역본을 보면 이게 골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을 숭배했거나 어찌됐거나.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르세니에프가 네로스 부자한테 묻거든요. 이름이 뭐야? 골드야? 골드 뭐야? 골드라고 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류 쪽에 사는 그 나나이족들이 상류에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가지고 골디라고 부른다는데 오늘날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 한 12,000명, 중국에 4,000명 정도 사는데 체질 유전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사진 하나 제가 넣어놨는데 오른쪽이겠어요? 왼쪽이겠어요? 총도 영감 같아. 제가 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구별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영화 배우예요. 솔로민이라고 러시아 아르세니에프 배우를 한 사람이고 왼쪽 사람이 나나이족 출신의 영화 배우. 구별이 됩니까? 제가 한번 써보. 구별이 돼요? 인원은 그놈이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 뭐 연원이 무슨 바이컬 어쩌고 그러는데 그 별로 친밀성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암호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몽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작게 만든 거고 여기가 몽골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원해가지고 흘러나가는 건데 얘들이 전부 아르곤이나 여기 쉴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지류입니다. 온온도 마찬가지고 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흘러가요. 그리고 암호라고 써있죠. 요렇게 흘러가지고 여기를 쭉 해서 여기로 빠져나가 여기는 바다로 들어가. 여기가 스트레이트 오브 따따르이니까 따따르만이라고 하는데 흘러가고 여기가 외놈들한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많이 빌려갔죠. 사할리, 사할리. 이쪽으로 올라가면 오츠코이고 좀 더 올라가면 베링역이고 여기로 가다가 여기 알라스카고 여기 밑에는 캐나다고 여기가 미국이고 멕시코고 남미쪽이죠. 네. 그리고 아까 우스리강이라고 하는 게 여기 써있죠. 우스리. 블라디보스톡이고요. 이렇게 해서 흘러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르세니에프가 네로스 부자를 어디서 만나냐면 이쯤 어디서 만나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사냥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 하바로스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김훈 선생이 2023년인가에 출간한 소설이 파월길이거든요. 여기 이제 길림 아까 얘기하신. 여기가 백두산이잖아요. 여기 이렇게 해서 두만강이고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암동강인데 이 강이 얼마나 기냐면 4,400km입니다. 서울 부산이 몇 킬로? 500km 되죠? 그 9번쯤 왔다 갔다. 여기가 우리나라 제일 긴 강이잖아요. 암동강. 여기 몇 킬로? 790km. 그러니까 5배, 6배쯤 되는 굉장히 큰 강.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실 계획이 있거나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계신데 더 늦기 전에 한번 타십시오. 제가 2015년 2월 초에 대구에서 여기 좀 없긴 한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 날아가가지고 여기에서 2박 3일 있다가 열차를 딱 타기 시작해요. 아침 9시에 출발해가지고 지나갑니다. 우스리스크, 하바로스크 여기 중간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파 올라오는데 이르쿠츠크 여기가 바이칼입니다.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린 시간 72시간 00분 00초 정확하게 딱 72시간 만에 딱 정거장에 들어가요. 1분 1초 오게 있어요. 횡단 열차. 이거 얼마 걸렸어요? 72시간이면? 사흘. 근데 여기서 다시 출발합니다. 이르쿠츠크에서 나이슈트, 크라스노 야르스크, 그다음에 노보시비르스크, 옵스크, 키움에 예카체린부르크. 여기가 어디냐면 모랄산맥입니다. 그다음에 페르미, 가자, 키로프, 니즈니 노보그로트, 야로슬라브 여기가 모스크바예요. 여기까지 얼마 걸린다? 나흘 정확하게. 일주일 걸리면 여기서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까지 총 거리는 9,288km입니다. 일주일이면 가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어디가 그러면 어디
사람들이 조금 머네. 열차나 버스를 해서 3일 정도 가면 조금 머네 그래요. 우린 3시간 가면 멀다 하죠. 내가 서울 가면 청주에 서울 가면 4시간쯤 걸리는데 한 320km 걸리는데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차를 몰고 가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세 글자? 장난해? 전문용어 장난해 그런데 참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 않으니까 이거 한번 지금은 전쟁 때문에 이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요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국의 상해나 북경, 하얼빈 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몇 시간씩 길게 12시간씩 기다렸다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가야죠. 굉장히 힘들어져요. 진 상태인데 나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서 정상화되면 제가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은 오늘이 제일 좋고 가장 아름다운 때문에 전문용어로 화양연화라고 하죠. 누구 영화죠? 왕가의 영화. 안 보시죠? 근데 그런 영화는 보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에로스 우잘라의 시작은 1910년입니다. 그때 누구냐면 아르세니 예프가 우잘라의 무덤을 찾으러가요. 무덤이 없어요. 얘기 물어보죠. 왜 이렇게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죠. 근데 여기 죽은 사람 없는데. 내가 3년 전에 친구 하나를 여기 묻었는데 그래요? 여기 요새 있는 나무들은 싸그리 베가지고 새로운 마을 짓는데 다 썼다. 이 친구가 찾아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일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간 배경이 1902년 여기. 근데 이 친구는 아르세니 예프는 페트로브르크에서 군사학교를 마친 귀족 장교 출신입니다. 근데 나라의 명령을 받고 지도 만들려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다니다가 사냥꾼 나나이루 출신의 사냥꾼 베르스부자를 만났는데 물어보죠. 가족은 그랬죠. 아내와 딸, 아들 전부 소년도 죽어서 혼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베르스부자는 안개가 자욱한데 갑자기 쉬고 있다가 가자고. 비가 확 오고 있는데도 아니 어떻게 하냐고 그래요. 이 양반은 그 비가 언제 그치고 안개가 언제 걷혀서 맑은 해가 드러날 게 금방 알아요. 이렇게 비 오는 걸 보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좀 새 오는 소리 안 됩니다. 이건 곧 비가 그친다는 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연의 일부로 사는 사람이 베르스부자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코가 거의 뭐 개코 수준. 그때면 아르세니 예프는 잘 모르는데 멧돼지 지나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에이 거짓말이지. 좀 있으면 진짜 멧돼지 지나갑니다. 배고파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부근에 사람 사는 집에 있는데 남자 여자 애가 둘 있다. 그걸 알아요. 뭘로? 냄새로. 그 다음에 아주 사격의 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심심하니까 러시아 병사들이 탐험하다가 나무에다가 술병을 하나 매달아 놓고 실에다가 이렇게 흔듭니다. 그리고 총을 쏴요. 그러니까 우잘라 어제 뭐 하는 거냐? 누가 제일 잘 쏘느냐 해본다는 거지. 그래서 왜 병을 쏴가지고 깨트리냐고 얘기를 해요. 낭비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걸 맞출 테니까 나 맞추면 뭐 줄래? 그랬더니 병 주고 술 담아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병이 아니라 실을 맞출게. 병사들은 3명이 실패했거든요. 병 맞추는 거 흔들어하면서 실을 맞춥니다. 그 정도로 사격의 명사수인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렇게 됩니다. 물, 불, 바람. 그죠? 바다, 아곤, 게트. 러시아로 얘기하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뮤지라고 그래요. 러시아로. 뮤지.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온갖 짐승들이 있잖아요. 메드베드인지 띠그르든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뮤지라고 해요. 숲속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짐승이나 지베리 이런 말은 안 씁니다. 나토나 이런 자연이라는 건 이런 말 안 쓰고 아니면 아주 힘이 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자연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이게 뭐냐면 만일 해도 이렇게 태양을 가지고
저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벽하게 인간을 자연의 n분의 1로 봐요. 양놈들이 계몽주의 시작하고 난 다음에 즉 지리상의 발견 시작해가지고 16세기, 17세기 그 결과물을 18세기 백과장석파가 사전 만들어가지고 정리하잖아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건데 그러니까 자연을 인간이 아래에 놓고 위에서 눌러준 게 인간인데 나나의 족 출신의 데로스부자가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우리도 어차피 자연에 기대서 살아나가는 하나의 약한 존재의 지나자. 왜? 물, 불, 바람. 불이 만약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이거가 일주일 열흘로 불타올 수밖에 없다. 누구도 불을 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이 여기 나와 있는 족제비, 까마귀, 마모, 주의 이 대목은 어디서 나오냐면 2부 쪽에 나와 있는 대목인데 이 경사들하고 모닥 붙여놓고 고기를 먹어요. 고기가 좀 나오니까 경사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요. 네가 저렇게 확 던져버리면 이 동물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쉬고 우리랑 똑같이 고기도 먹을 건데 네가 저렇게 버리게 되면 걔들이 못 먹는 거 같아요. 그때 예를 든 동물들이 이렇게 나와요. 쪽제비, 까마귀, 마모, 쥐. 똑같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낭비할 게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벽을 왜 깨내요? 산에 가가지고 심심풀이 나와가지고 실을 잘라서 목관에 쓸 수 있죠. 그런 맥락으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부쯤에 보면 아르세니에프가 많이 태워져가지고 풋풋 사진 찍는 게 있는데 영화에 실제로 보시면 이런 사진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동네 할아버지죠. 그 느낌을 줘요. 나이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이 양반이. 분명히 60은 넘은 거죠. 그리고 그 어느 지나가다가 이렇게 발자국을 봐요. 그래서 여기 남자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것도 발자국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아르세니에프가 어떻게 알았는데 그랬더니 어른이 갔을 거라고 얘기해요. 애들이 이렇게 얻는다는 거지. 애들은 종종 모르고 뛰죠. 발 뒤꿈치를 우리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근데 애들 보시죠. 애들 못 봤나? 애들 보면 뛰는 거 보세요. 발꿈치 뒤를 들고 더 돌아다니잖아요. 아주 빠르게. 그러니까 눈에나 발자국을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이렇게 걷는데 애들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참 저런 관찰력이라고 하는 대단하다. 그래 가보니까 60살을 먹은 그 중국 천진 출신, 북경 약간 오른쪽 아래쪽입니다. 아래반 쪽에. 이름이 리성민이라는 사람인데 아르세니에프는 자꾸 말을 물고 싶어요. 궁금한 게 많거든요. 그 사람은 말을 안 해요. 근데 알죠? 4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그러니까 40년 전에 아내를 뺏긴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튿날쯤 돼가지고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저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사람 같기도 해요. 느낌은. 왜냐면 헤어질 때 이 큰 절 90도 가까워 절을 한참 하고 걸어가다가 봐도 돌아서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중국인들에게 되게 없는 예술법인데 중국인이라고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한 고려인이 아니라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상적인 장면이 어느 분은 호수 쪽에서 목숨이 경각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호수에 그 갈대들이 겨울에 그 갈대를 많이 꺾어가지고 계속 차곡차곡 쌓아요. 쌓고 탐사대가 쓰는 삼각대가 있잖아요. 사진용으로 찍을 수 있는 거. 그거를 가운데 축을 삼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글루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갈대 천막. 그렇게 해서 이걸 작업을 하다가 아르세니에프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데 훨씬 나이가 많은
베로스 모잘라가 그를 눕혀가지고 그 안에 데려가가지고서 살립니다.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식을 아는 그냥 헤어지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그냥 블라디보스토크 가려고 하는데 베로스 모잘라하고 같이 가자고. 도시에는 못 살아. 도시에는 사냥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배우더니 열차 온다. 나 갈게. 근데 1부가 끝나고 2부가 오는 세월이 흘러서 봄에 우스리스크를 다시 한번 재탐사하는데 베로스를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2부에서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암바라고 하는 거예요. AMBA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러시아 사전에 보면 이거는 저 속어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끝장이다, 뭐 파멸이다, 죽음밖에 없다 이러는데 이거 러시아 타이거를 띠그르라고 그러거든요. 띠그르. 이거 호랑이한테 걸리면 어떻게 되죠? 끝장이다. 완전히 그냥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암바라고 불러요. 띠그르라고 하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베로스 모잘라님께서. 그래서 이 호랑이가 어떤 호랑이냐면 아무로가 유역에 살고 있는 아무로 호랑이. 우리는 백두산 쪽에 산다고 해서 백두산 호랑이. 중국에서는 장백호라고 불러요. 백두산이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우리 백두폭포인데 장백산. 천지 가보신 분. 백두산 천지 한 번, 두 번. 네? 전 천지에 3번 갔는데요. 자, 세 분 계시네. 2004년에 학생들 데리고 15박 16일로 연길 그쪽으로 학생들, 경북대들 18명 됐고 자원봉사활동, 임장 지도교수로 갔는데 맨 마지막 일정이 백두산 갔다가 국경도시, 조중 국경도시에 하룻밤 묵고 난 다음에 다시 연길 쪽으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찝차가 대기 중인데 학생도 그렇고 우리를 안내했던 연변대학교 충청도 어디에서 박사를 해가지고 충청도 사투리를 쓴 사람인데 연변대학에 가보면 우리나라 전국 사투리하고 이북 사투리까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학위를 평양에서 했으면 평안도 사투리, 대구에서 했으면 대구 사투리, 부산에 했으면 부산 사투리, 광주에 했으면 전라도 사투리. 5만 사투리 이 사람 물어봤지. 어디서 그랬더니 충남대 충청도 사투리 씁니다. 교수님 뭐 가보셔봐야 천지 못 봅니다. 갑니다. 학생 대표가 왔어요. 비싸요 그게 집차. 아 교수님 이건 돈 낭비입니다. 간다. 아 교수님 저희들 야 얘들 언제 천지 가져오고 입이 근데 저 고집 되게 세요. 그래서 4대에 분승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차가 딱 거의 100m쯤 전에 내려요. 근데 앞차에서 타고 있었던 연변대 전문 교수가 쭉 올라갔다 저한테 옛날에 뛰어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천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 천지가 어떻게 열리는지 아십니까? 영화관에 가면 커튼 같은 거 있죠? 좌우로 갈리는. 이게 천지면 이렇게 이렇게 안개가 딱 껴있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딱 갈려요. 그러니까 애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지. 나중에 보니까 등소평이 7번 왔다가 7.7패 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3대 공덕을 닦아야지 간다는 건데 인솔자의 덕이 3대 공덕을 닦아야 간다는 거예요. 장맛비가 쏟아지고 누구도 올라가고 안 된다고 하는데 30분 딱 봤어요. 천지가 어떻게 닦여 이번에는? 이렇게. 우리 뒷차 타고 온 사람들은 못 보죠. 못 봅니다. 전 그때 딱 한 번 봤고 제가 아까 이분대 학장 했다고 얘기해 나왔는데 학장했을 때 제가 4박 6일로 한국 문화의 그 원류를 찾아서 해가지고 만주 쪽을 다녀오면서 백두산에 갔거든요. 그럼 2번 갔어요. 밑에 흐리죠? 위에 올라가면 햇볕은 쨍쨍 천지물은 반짝. 천지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날짜를 받아가시면
그래서 이 내려와서 여기서 백설호랑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호랑이가 오니까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왜 따라오냐? 나한테 말하는 게 뭐야? 우리 그냥 지나가는 거니까 너한테 아무런 해도 안 끼칠 거니까 그냥 가면 좋겠다. 호랑이가 진짜 가. 그러다가 만나는 게 덧. 그다음 여기 나와 있는 이 러시아어인데요. 훈호지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19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30년 40년대까지 있었던 중국의 마적단 아시죠? 그러니까 돈, 오피 이런 거 훔쳐가고 여자 데려가고 남자는 탁치는 대로 죽이는 산업 마적단 8명하고 그 대면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또 와요. 안 봐가 또 와요. 호랑이가 또 와. 할 수 없이 모자라면 총을 쏴버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라져버리죠. 그 다음부터 이 베르스 모자라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화를 잘 내고 의기소침해지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스페이스 호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어는 이제 레슈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보면 꽁가 이렇게 되잖아요. 스페이스 호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인이 얘기하는 스페이스 호신이고 러시아인들이 생각하는 스페이스 호신은 레슈라는 게 있어요. 다른 호랑이, 나를 죽이러 호랑이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결국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다. 그 공포의 세례를 그 이후로 모자라는 급속한 노화를 경험합니다. 근데 앞에 뻔히 가까운 데 있는데 사슴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눈도 어두워지고 잘 냄새도 잘 못 맡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계속 호랑이가 날 죽이는 거. 그러니까 아르세니프가 제안을 합니다. 내 집이 하와이에 있고 거기 가면 애하고 아내가 있는데 나랑 같이 간다고 살아보자. 장면이 바뀌어보니까 여기서 삽니다. 살기 시작해요. 근데 미칠 지경인 거죠. 그래서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아들님이 보바는 피아노 친다고 의자 피아노 앞에 의자에 앉아 있고 그다음에 걸상에 앉아가지고 아르세니프는 책을 보고 있고 소파에 앉아서 아내인 안나는 뜨개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잘라는 우리처럼 퍼질러 앉아요. 맨바닥에 벽난 앞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일어납니다. 산으로 숲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이에요. 도시의 상자 속에서 상자라고 하는 게 집이잖아. 죽은 통나무 같답니다. 그래서 나는 가야 되겠다. 우리 뒷집 할머니가 올해 91살인데 이 양반이 서울 뭐 이런데 부산에서 그 자식들이 많아요. 가가지고 보름을 못 계셔요. 물어보죠. 복장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이 양반은 강신무예요. 무당에는 두 종류가 있죠. 세승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영매라고 하는 기록료가 있습니다. 2003년 이쯤 개봉된 그 박해복 감독의 영매. 그러니까 하늘의 신하고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애기고리 할 때 그 배자예요. 그 영매를 보면 저기 진도 담벌레서부터 거기 세승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서해안 따라 올라와가지고 인천까지 가는 중간에 청주를 한번 빠지고 그래서 여자들이잖아요. 무당들이 거의 악수가 남자고 그 무당들이 엄마와 딸 사이에 특히 이렇게 관계가 안 좋거든요. 따분이 쓰고 싸우고 그러는데 혹시 정말 울고 싶은데 눈물이 안 나오는 그 영화를 보시면 전문적인 말 한 바퀴 한 다라이 눈물이 쏟아지는 영화가 영매 한 500원이면 내려밖에 할 겁니다. 그 영화 보시면 진짜 좋은 영화인데 우리 수지 할머니가 영매 강신부라고 해요. 할머니가 무당이고 딸이 무당이고 손녀가 무당인 걸 세승무라고 하고 권력이 세습된다고 해요. 그리고 침 내려가지고 이 양반은 30년 정도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번씩 외지에 나갔다 오시면 아무리 아파도 여기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새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서 결국 하바롭스크에서 자기 숲으로 다시 말해서 아무르 쪽으로 떠나가는데 이
펌블 하나 줍니다. 아르세닉. 요새 모자라고 눈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건 아주 겨냥하기도 좋고 사냥감을 놓칠 용도도 없는 새로운 총이다. 근데 나중에 정보가 텔레그램에 쫙 나가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당신이 와가지고 신호를 가보니까 죽은. 그러니까 그 검시관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총도 없다 이거죠. 내가 총을 줬는데 그랬더니 어떤 총 그랬더니 요새 새로 나온 최신식 총 그랬더니 그 총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은 거예요. 왜요? 욕심 생긴 거죠? 도둑놈이. 그래서 죽인 거죠. 그래서 추운 한겨울에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관도 없이 그냥 묻습니다. 노비병도 없고 흙으로 툭툭 덮어놔. 그러니까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모자를 가지고 다녔던 저렇게 사슴 만들 술로 꿀을 달고 나무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때면 묘비병 삼아가지고 딱 꽂아주는 걸로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1편 하나는 이제 이 정도로 끝을 내고 영감이 41년생이니까 올해 85살이네요. 우리말로. 은퇴한다 그러는데 아직도 은퇴하는. 근데 재능 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제 머리가 2배 줍니다. 애도. 그러니까 머리가 크면 뭐가 들어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양반이 전 세계적으로 이 말을 만들게 만든 재팬 더하기 애니메이션. 말이 참 좋죠. 그래서 재팬 애니메이션. 원래는 만화를 그리고 만화책에다가 그다음에 텔레비전 쪽에 드라마, 애들 만화 쪽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뭐더라? 70년대 했던 거. 미래소년 코난. 바보 터지는 소리. 코난 혹시 보셨어요? 예. 그건 형편이 좋았네. 그 텔레비전이 있어야 그런 거야.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양반이 만화 영화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만화 영화라고 하는데 84년 나피타 또 드움인데 그림을 하나 제가 보입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자. 이게 지난 6월달에 여기 보면 2025년 6월 써 있어요. 재개봉을 합니다. 요새 옛날 했던 영화 자꾸 들어오죠. 또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죠? 이게 나피타야. 천공, 하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늘 공중에 떠 있는 성, 나피타라고 하는 거예요. 마이 네이버 토토로, 이웃의 토토로. 되게 귀엽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 다들 보셨다고 하는 생가치로.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제75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작품상, 제52회 베를린 영화제 황금 공상. 그러니까 대상 받은 거지. 만화 영화를 대상을 주는 베를린 영화제. 놀라운 거죠. 이게 신화에서 가져온 거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에서 보면 오디세우스가 어느 섬에 들어갔다가 마녀의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먹을 걸 타마다가 돼지새끼를 변하잖아요. 그래요? 지금 그거 가졌어요.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라퓨타는 조나산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726년에 걸리버 여행기를 읽어요. 걸리버 여행기를 읽다 보면 라퓨타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붕 떠있는 그 괴짜들만 사는 이상한 동네가 있어요. 수학자들이 사는 게 있어요. 거기 제목을 가져다 쓴 거예요. 독서가 되게 많은 사람이고 라퓨타 같은 데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신라곤 개념이 있습니다. 성사에서 나오는 파라다이스 로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 지상낙원이었는데 천상의 낙원. 권력 때문에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저 라퓨타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시타라고 하는 그 공주가 쭉 떨어지는 거죠. 그걸 타즈라고 하는 초인적인 소년이 이런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딱 갔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원이라고 하는 거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영웅담, 모험담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영웅신화 같은 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얘기 드렸던 조나단 스위프트의 그 여행기 그쪽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전쟁 하지만 반전 평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 나라 영화의 핵심은 두 가지 주제는 딱 반전 평화, 또 하나는 생태 환경. 그 두 가지. 그래서 속이 시끄럽고 누군가한테 내가 적대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거 같다. 그러면 그냥 이 양반 영화 아무거나 보시면 아무거나 보시면 안 되고 어려운 게 되게 많죠. 이게 어려워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재작년인가 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저 보이 앤드 더 헤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막 이게 지금 뭐 굉장히 무서운 데잖아. 헤로 여기도 많이 있어요. 용지천 외가리가 굉장한 새거든요. 뱀 꿀꺽, 외가리 지나가는 쥐 꿀꺽, 황소개구리 꿀꺽, 웬만한 거다 거북이 꿀꺽. 다 우리 동네 논에 가면은 부족이 뭐 있죠. 팍하고 외가리가. 근데 애들이 워낙 그 예민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2023년이고요. 그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여기 다 봤어요. 그러니까 라퓨타는 제가 하도 좋아요. 이거 16분인가 160분짜리입니다. 이거 2시간 40분짜리인데 볼 때마다 손에 땀을 쥐어보는 야,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재미나요? 포토로 깊이 요게 나왔잖아요. 반전평화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갑자기 돼지가 돼버린 이탈리아는 나옵니다. 조정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을까 하는 얘기고 라퓨타가 만든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바람계곡에 나오고 얘도 오디세우스가 관련된 거죠. 맨 마지막에 이타가섬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이 사람이 정신을 잃고 해변가에 쓰러져 있을 때 나우시카라고 하는 공주가 시녀들하고 나와서 저 사람 보내 그러거든요. 왕궁 데려가서 옷 입히고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배 태워가지고 이타가섬으로 보내주는 굉장히 착한 공주가 나오는데 오늘 이름은 따로 바람계곡. 오늘 힘에 한자로 우리 이제 원령공주를 해서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누군가가 일본을 통해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옛날에 비디오방이 있었잖아요. 그걸 하나 누군가가 복사를 하면 그걸 재복사. 그래서 저희 과에 미야자키 하야오의 정신을 완전히 놔버린 90학번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선생님 언제 한번 집에 와서 보시죠. 만화 좋아하시죠? 만화 좋아하시죠? 근데 애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제일 좋아했던 건 요걸 좋아했고 어린애들이 저는 요거를 열렸어요. 그때 본 게 요런 거 나왔어요. 나중에 뭐 생각지로 아까 배를 영화제 그 영화 안에 가서 볼 수 있었던 건데 이게 모노노게임의 영화 포스터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개봉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지로의 한방불명의 미야자키 거대한 이렇게 모로 같은데 영화 속에서는 보면 모로의 자식으로 나왔는데 요 옆에 들깨인데 덩치가 코끼리만 합니다. 근데 총을 맞았어요. 배법시라고 하지 않아요. 총을 맞아가지고 그 피를 내가 빨아내면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딱 돌아보니까 거기 아시타크가 서 있잖아요. 눈 딱 마주치면서 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숲을 지키는 수호신 시시가미. 가미가 이런 거는 신이죠. 가미가제 존재죠. 시시가미라고. 낮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얼굴 보시면 우리랑 비슷하죠. 근데 이제 밤 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돼요. 아주 굉장한 규모로 확장이 되는데 액체 상태로 이루어진 신기한 어떤 생명체로 그래서 얘기를 잠깐
아시타카는 일본의 그 동북지방 2011년 3월 11일 동북 대지진이 있었죠. 일본에. 그죠? 그 지방을 얘기합니다. 그쪽에 살고 있었던 에비시 종족의 미래의 부족장이 될 청년인데 어느 날 이쪽은 이제 사슴을 타고 다니는데 신령한 사슴은 아니고 걔를 타고 다니는데 멧돼지가 엉망이 돼가지고 온몸에 그 벌레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징그러운 좀 뒤집어 쓴 멧돼지가 하나 등장해가지고 마을로 덮치고 들어오고 그게 재앙신이라고 있죠. 타타라산이라고 하는 동네 산을 지키고 있던 대표적인 우두머리 멧돼지였는데 에보시에 총을 맞고 재앙신이라고 여기까지. 그랬더니 여기 마을에 그 노당 점술 할머니가 얘기해요. 너의 저주를 풀려면 시시간이를 만나서 그 저주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해소하지 않으면 너는 이 총을 쏘다가 여기에 상처를 입게 됩니다. 아주 깊은 상처가 이게 남게 되는데 그래서 그 양반 말을 따라가지고 서쪽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그 서쪽이 어디냐면 북도가 지네나라 땅이라고 하는 맨 처음 동네가 일본에서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저기 어디예요? 목포, 삼척, 포항 이런 데서 병이든지 쓰레기를 떠나보내면 일본의 그 시마네현이라는 데가 도착해요. 시마네현. 거기 그 일본 그 우익 조폭들이 굉장히 강한 데인데 그쪽에서 이놈들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합니다. 그쪽으로 아시타카가 내려가요. 근데 저 에미시 종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국가전역을 이끌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올라간 대개는 우리 반도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죠. 도레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나중에 흡수되는데 이건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한 1400년쯤 전 시간 배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또 영화 속에서 보면 명나라 총 나오는 걸로 봐서는 명나라가 1368년에 시작이 돼서 1644년에 망했단 말이지. 임진왜란을 도와주게 됐고 그러니까 500년 전쯤으로 생각을 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가미를 찾아가라고 그래가지고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이 타타라산을 지키고 있던 최고의 멧돼지였던 나고가 죽으면서 아시타카한테 이런 유언을 남겨요. 자연의 증오와 한을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반도를 급습했던 극한 폭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시작되고 있는 이 불볕더위, 이게 앞으로 계속 강화되거든요. 지구온난화가 그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시가미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낮의 얼굴하고 밤의 얼굴이 다르단 말이에요. 낮에는 생명을 살리는 신이고 밤에는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거두는 신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니까 기원전 6세기쯤에 오늘날의 뭐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했다고 여기는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이 30살에 종교를 하나 열죠. 뭐 통일교 같은 이런 사이비 말고 신천지 이런 거 말고 역사적으로 남을 종교를 하나 만드는데 저 양반이 만든 종교가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이 양반 생각은 왜 낮과 밤이 계속 교체되는가? 거기서 떠올리는 게 뭐냐면 낮을 지배하는 신이 있고 밤을 지배하는 어둠의 신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광명, 낮, 선신, 아우라 마지다하고 악을 대표하고 밤, 죽음을 인도하는 신 앙그라 마일리우스 사이 대결이 계속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한 12,000년쯤 후에는 이 앙그라 마일리우하고 아우라 마지다 사이에 거대한 대결이 일어나서 아우라 마지다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락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고 앙그라 마일리우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디서 많이 안 들었어요? 예수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 성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성서가 이거 베낀 거죠. 별거 아닙니다. 성서가 베끼고 또 하나 있죠.
길가메시 서사시에 나와 있는 홍수서라. 이 얘기가 길어서 그냥 혹시 궁금하시면 길가메시 서사시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서 그 홍수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는지 진시황보다는 훨씬 더 불로장생하고 싶어했던 우르의 지배자가 있었거든요. 그 양반이 이렇게 인류 최초의 서사시입니다. 이 조로아스터가 떠오르는데 조로아스터를 독일어로 표현하면 저게 짜라투스트라입니다. 알죠? 슈프라흐 짜라투스트라. 니체. 우리 대학 다닐 때 멋으로라도 끼고 다녔던 책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모로 일종을 만납니다. 그 일족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 들깨가 있고 형제, 두 형제 들깨가 있고 그 엄마 이름이 모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 들깨 중에 한 마리를 타고 다니는 애가 있죠. 걔 이름이 산, 여자예요. 아까 그 여러분들이 얘 이름이 산이에요. 근데 버려진 애지. 그러니까 산에 무슨 일인가로 왔다가 들깨가 나타나니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엄마한테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모로는 인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징후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불신. 그런데 이 모로 일족하고 가장 척을 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타타라 마을의 지배자, 여자입니다. 에보시라고 합니다. 이 타타라 마을의 에보시는 뭘 만들었냐면 거대한 제철 공장 같은 걸 만들어요. 나무를 만들다 보니까 석탄도 필요하지만 철을 만들다 보니까 석탄도 필요하지만 나무를 베야 되는데 근데 이 에보시는 철저하게 남녀평등입니다. 남자들은 이를테면 뭐 소몰이꾼, 말몰이꾼 가져다 쓰고 여자들이 철을 만드는 게 남녀평등. 그리고 어떤 여자까지 보호해 주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유곽,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유곽이라고 하잖아요. 유곽에 팔려나가는 여자들까지 구해가지고 이 마을에 정직하게 살게 해주는 여자고 결정적으로는 한센병 환자를 한센병 나병 환자라고 하는데 그가 이 아시타카가 에보시의 타타라 마을에 들어가가지고 에보시가 너 내가 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궁금해? 그럼 나 한번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새로운 신총을 개발해요. 그러니까 쏘기도 편하고 적중률이 높은 총을 개발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시키냐면 한센병 환자들한테 시킵니다. 딱 들어갔더니 노인 하나는 완전히 눈만 빼꼼하게 나와 있는 거죠. 좋아를 합니다. 산다는 것은 정말 괴롭고 힘드니까 살고 싶어. 한센병으로 크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을 유일하게 사람 대접해주는 분은 에보시예요. 그래서 에보시를 제발 죽이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이제 문둥병 환자가 많이 나온 영화가 요거죠. 벤허. 작품의 끝덩어리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이 문둥병 걸려 있어가지고 쫓아가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찰토 비슷한 옛날입니다. 문둥이라고 하면은 미당 서정주가 쓴 시예요. 아주 짧은 시. 옛날에 보면 문둥이가 왜 애들 간 빼먹는다는 얘기 들었죠?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우고 있다. 아주 짧은 시, 한 문장으로 그런 시를 쓴 양반이 미당 서정주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어떻게 생겼나고 이게 아시타카. 왜 해보시죠. 저 에보시를 딱 보면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하겠지만 한중일 삼국의 미인들을 보면 아름다움의 기준이 뭔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중국 전통의 미인들을 보면 정말 전족 아시나요? 발목 묶어가지고 뭐 아주 발 작게 하는. 그러니까 허리허리하고 툭 치면 그냥 쓰러져 죽을 것처럼 생긴 게 일본 미인은 저렇게 모차하면서 포함해가지고 아주 날렵하고 건강하면서 굉장히 약한 자극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미인도 해원 신용국 선생이 그린 미인도가 있죠. 어떻습니까? 푸근하고 풍포짐하고 다정다감, 건강. 그러니까 미인에 대한 개념이
한중일 상국이 다른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옷차림도 그렇고 약간 좀 흐리긴 한데 되게 예쁘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다 이 시시가미가 거느리고 있는 살리고 있는 이 산, 그 산에는 저렇게 많이 살아요. 들깨, 형성의머리, 멧돼지들이 코다마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진 있는 걸 잊어버렸는데 나무 정령이 나오고 뭔가 새들하고 또 사슴뿌리가 등장하고 그런데 왕, 그 얘들 치고 하면 일본 천황이겠죠. 천황이 시시가미의 목을 가져가요. 왜? 영세 불사하고 싶어. 불로 불사하고 싶어. 결국 그 탐욕, 이제 영세 불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자연적인 거죠.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주요 개사편에 보면 무평, 불피, 무왕, 불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언덕배기가 없는 평평한 들판은 있을 수가 없고 가기만 하고 오지 않는 것은 없다. 제가 오늘 여기 용업도서관에 왔잖아요. 끝나면 제가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요. 맞죠? 우리가 화장실에 뚝 들어가요. 그럼 계속 앉아 있습니까? 다시 어딘가로 가죠.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일어나서 뭔가 다른 일을 하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언젠간 죽어야 돼요. 안 죽겠다는 거죠. 앉아야 돼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한 얘기입니다. 궁금하시면 읽어보시면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다. 밤에 잠이 안 오시면 양 2555마리, 2555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꺼내놓고 읽어보시면 제 생각에 3장 넘기면 대학원에 오신 겁니다. 인문학 관련 대학원에 오신 겁니다. 30장을 읽었는데 밑줄 치고 있다 그러면 이거 바로 박사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 아까 백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새로 쓰기 하고. 그게 한 2개 넘기 깨보면 아침이고 침이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고신이 죽고 난 다음에 옷코토누시라고 또 다른 멧돼지들의 우두머리가 등장을 해서 이 친구의 꿈이 뭐냐면 인간 종족이 지금 숲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 종족을 말살해서 멸해버려가지고 숲 그다음에 시시가미를 지키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코토누시가 멧돼지 무리를 쫙 끌고 오니까 모로한테 멧돼지 무리가 물어봐요. 야, 근데 시시가미는 나고는 왜 죽였고 아시타카 인간인데 왜 살렸을까? 그랬더니 모로가 얘기해요. 모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신인데 나고신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으로부터 도망쳤다는 거죠. 죽음에서 도망치는 자는 죽인다. 근데 나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근데 아시타카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그로 하여금 그 재앙, 저주를 풀게 해준 신이 누구냐면 시시가미가 이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또 등장인물들이 복잡해요. 이 아사노마쿠라고 하는 쪽에서 그러니까 천황이 있고 또 막부 쪽에서 타타라 마을을 공격해가지고 야 생산된 철의 절반을 가져와라. 이때 이 누구냐 에보시가 어디 있었냐면 천황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시시가미에 못 달라고 총 들고 와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에보시를 데려오라고 아시타카를 보냈는데 여자들만 남아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사한다. 그런데 에보시는 야 여자들의 목은 여자들이 직직으로 내가 가르쳐놨고 나는 시시가미의 목을 빼야 되겠다. 근데 이 에보시의 머릿속에 있는 거는 숲, 자연이죠.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건 불려요. 그래서 결국 목을 날려요. 목을 날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밤의 신이 그 에다라라고 그랬잖아요. 에다라감이 목을 날려가지고 거대한 괴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숲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생명이 죽어나가고 뭐 에다라감이는 자기의 머리를 찾아야 하는데 머리가 지코라고 해가지고 천황이 보낸 그 중이 있거든요. 그 중이 가져간 그 운송 보고 속에 들어가 있는데 머리가 자꾸 목통을
근데 전부 다 이게 절멸이 되는데 유일하게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은 물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찰리 라일이라는 사람이 물의 치유력이라고 했어요. 양놈인데 물. 옛날에 돈 없을 때 남자 여자가 뭐 정원 써놓고 맞절하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아들이 어디 뭐 과거 보러 갔거나 아니면 전선에 싸우러 갔을 때 엄마가 매일 밤 장독대 위에다가 정원 써놓고 발 보고 기도했잖아. 그런 물. 근데 저 친구 책에는 중국의 물하고 일본의 물은 많이 나오는데 조선의 물은 하나도 안 나와. 앞으로 20년 후에는 개정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기분이 언짢은데 몸이 좀 피곤하고 찌뿌드드할 때 주로 어디 가세요? 찜질방 말고 샤워하면 좋거든. 샤워하면 좋다고. 왜 그래요? 우리가 어머니 양수 속에서 9달 있었죠? 물속에 있어서 편하잖아. 나오자마자 왜 울어요? 생태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지. 이제는 내 힘으로 숨을 쉬어야 되고 물이 아니잖아요. 산뜻산뜻한 공기 아니에요 이게. 36.5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괴로워서 우는 처음에 소리, 그게 애들 우는 소리야.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산에 가실 때 폭포 떨어지는 쪽으로만 이렇게 가까이 가도 기분이 싹 펴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죠? 이를테면 찰리 라이언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로마 문명은 목욕탕 때문에 망했다고 그러는데 개소리다. 서양 애들이 물과 멀어지면 질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관계는 깨져나간다. 물과 가까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보다 인간다운 사람다운 개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는 친구가 쓴 책이 찰리 라이언 물의 치유력인데 물의 치유력을 읽다가 맨 처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노자 도덕경. 노자 8장에 보면 상선작수, 수선이 만물 이 부쟁, 처중이소, 무기여도 거기까지만 하죠. 뒤인데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아니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나를 물로 보지만 그러죠. 어떤 광고에서 또 도덕경도 안 읽어서 광고 문구를 쓴 거예요. 개판인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전문적인 일본어로 시마이 데스네. 너무 어렵죠.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겨. 그 다음 얘기 썰렁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뭐 완전히 지금 거덜나. 다 날아가. 그런데 이 타나오 아시타카가 네다라가미에게 목을 돌려줘. 그러니까 살아납니다. 자연이 복원이 되고 아시타카의 그 죽음의 저주가 풀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시시가미는 죽지 않는다. 근데 영화의 끝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산은 이렇게 얘기하고 아시타카를 떠나죠.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에보시는 나는 더 좋은 마을을 만드는 그리고 아시타카는 카타라 마을, 에보시와 함께 카타라 마을을 재건하는데 내가 합류할 텐데 산, 너를 만나러 내가 숲으로 갈게. 그래서 영화는 굉장히 따뜻하게 끝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연과 생태, 인간, 영화 이걸 어떤 식으로 연결할까? 우리는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다녀요.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말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합니까? 자연을 보호할 수 있으면 지난번에 이렇게 폭우 쏟아졌을 때 야 우리 잘할 테니까 니네 좀 멈춰 임마. 이렇게 뜨거울 때 뭐라 그래? 야 온도 좀 내리고 시원한 바람 좀 불게 해. 자연이 인간을 보호하지 인간이 자연을 보호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 저는 요새 가장 많이 싸우는 논리가 이거죠. 개발하자 아니면 일단 지속 가능한 개발, 발전 그런데 그 불가능한 얘기고 노전을 하자. 그래 저는
박정희가 굉장히 잘한 일 가운데 유일한 일이 좀 저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식목일.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그 중학교 다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봄소풍을 안 가요. 그리고 워커힐 뒷산으로 버스 태워서 우리 가요. 그리고 뭘 주냐면 봉다리 하나씩 줘요. 모자고 하고 이만한 거 해마다 갔다 오고 나면은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양호실 들러놨거든요. 뭐 하려고? 암모니아서 똥냄새 나는 거 바르려고. 풀독에 써였거나 쐐기한테 찔린 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워커힐 뒷산을 지킨 거예요. 요새 거기 지나갈 때 광진교 이렇게 딱 지나갈 때 야, 참, 내가 성충이 좀 좋았지. 무작한 겁니다 이게. 숲을 우리들이 보호한 게 아니라 숲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약간의 힘을 합친 거예요. 걔들은 자연은 무한대로 퍼져나갑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청도인데요. 이 땡볕에서 지금 뭐가 벼가 자라고 있죠. 너 모내기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때 입안했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요. 청도에 감이 많잖아요. 요만하게 감독에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열매가 한 3분의 1 정도 쫙 달려요. 저거는 작년에, 재작년에, 100년 전에 다함이 없을 거예요. 아, 그런 자연을 우리가 보호한다고 망치지는 않으면 되죠. 근데 이 그린벨트라는 걸 통해서 박정희가 하나는 보존을 하고 녹색지대를, 또 하나는 산에다가 굉장히 많은 나무를 심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조립이 잘 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게 에도모코 시대 때 일본하고 그 다음에 도이치란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독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외놈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무를 워낙 많이 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걔들이 서둘러서 심은 나무가 제일 많이 심은 게 뭐? 빨리 자라는 삼나무를 심었어요. 삼나무를 심다 보니까 얘들이 4월, 5월 되면 죽습니다. 그 꽃가루 관련이기 때문에 밖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종이 너무 지금 애들이 획일화된 거예요. 독일 애들도 제가 유학 나가 있을 동안에 쾌든에서 저녁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요새 독일 숲이 개판이다. 적어도 60% 이상은 경제적 가치도 없고 누가 이게 감볼도 해주고 잘 바꿔야 되는데 나라에서 너무 신경 안 쓴다라는 게 국영뉴스 일방송, 그 시간 KBS 1에서 그런 방송에 나와요. 지금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 쪽에서 우리나라를 보러 와요. 6.25 지났잖아요. 3년 동안 양키들이 폭탄 퍼부은 거 아니에요. 꼴노성이 됐죠. 그 다음에 60년대 후반까지 뭐 했습니까? 산에다가 나무가 뗐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게 뭐예요? 야, 연탄 떼라. 나라 막. 그래서 나무를 심고 석탄을 깼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탄가스를 가지고 해마다 수백 명씩 죽었죠. 옛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젯밤 연탄가스로 전국에서 100 몇 명의 사망자가 생겨. 이게 맨 첫 번째 뉴스예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조림 강국이 될 수 있었는가? 네, 토템 이제는 넘어가고, 제가 이 에로소자를 보면서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너와 집 같은 게 나무로 나무 판때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떠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떠나기 전에 수리를 깔끔하게 다 비 안 새게 바람 안 들어가게 깔끔하게 꾸미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성냥, 쌀, 소금 가져와. 여기 놓고 우리 지나간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걸 보고 밥을 해 먹으면 죽지 않잖아. 자기 뒤에 누가 올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이 사람은 몸에 배어있는. 내가 끝났으니까 난 그냥 간다.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는 게 똥 싸는 놈이 있고 똥 치우는 놈이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에보시가 가지고 있는 나는 그런 건 좋아요.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건 자연과 인간, 마을은 자연과 문명은 양립할 수 없다.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의 생각이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또다시 왕이라고 하는 지상명령이 있으면 그걸 따라갑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지향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는 선과 악이 같이 있어요. 완전한 의미에서 선이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우리들 내부에도 그래요. 우리들 내부에도 선
초등학교 문제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퀴즈입니다. 인생에는 세 가지가 없다. 뭐가 없다? 세 가지. 1번. 쉬운 문제입니다. 인생에는 공짜가 없다. 인생에는 비밀이 없다. 맨 마지막에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아니, 이런 건 알고 다녀야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요거는 기억하고 가실 거예요. 인생 산모 뭐가 없다고? 1번 공짜, 2번 비밀, 3번 딴 거는 생각 안 나는데 요거는 내일 친구들 만나면 알려주세요. 남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인생에 비밀이 없어요. 다 밝혀야 돼. 그죠? 누가 나한테 밥을 사주면 밥을 사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나도 사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남들이 뭐 좋아 보이는 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 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길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현재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2007년에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그 미래학자, 그 발명가, 붙잡은 친구인데요. 저 친구가 특이점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영어로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지능 아시죠? 여러분들 요새 인공지능 많이 써요. 일단 밥통에 왜 약 12시간 있으면 밥해 이러잖아. 그죠? 그 차에도 보면 요새 무슨 크루즈 어쩌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딴짓하는 인간들 보면 내가 그쪽으로 그 인공지능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차선 이탈하게 되면 내가 소리 내잖아요. 후진 주차하려고 그러면 야 너무 가까웠어. 뭐 잔소리 하잖아. 전부 인공지능이거든요. 2045년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점점 더 로봇을 닮아가고 로봇은 점점 더 인공지능 인간을 닮아간다. 그래서 인공지능 특이점이 오는 2045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1이라면 그때 인간의 능력은 10억이 된다. 그러니까 IQ가 1이라고 하면 나중에 2040년 IQ가 10억이 된다. 왜요? 그거 보셨어요?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3편, 3편으로 나와요. 넷플릭스 이 연탄가스 때문에 이렇게 보면 바깥에 꽂잖아. 그죠? 코드 연결하잖아. 그 친구처럼 우리한테 생체 칩을 하나 딱 인공지능. 우리가 인공지능처럼 성장해요. 인공지능 로봇처럼 되지.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빨, 뭐지? 이게 틀리하는 사람 별로 임플란트. 그 다음에 어디 뭐 인공관절, 보잖아요. 나중에 2045년 되면 돌아다니는 게 저기 인공지능 로봇이 돌아다니는지 사람이 돌아다니는지 사이버가 돌아다니는지 모른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왕가위가 2046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그 영화 꼭 보세요. 2046년이 되면 인간들은 어떤 사랑을 할까? 그때에도 인간과 인간만의 사랑이 가능할까? 아닐 것 같은데 해가지고 만든 영화가 2046인데 그게 키스 화약 눌러 속편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보고 2046을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이 친구가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 20년에 냈는데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생체 실험을 해요. 한때가 얼마나 먹는데 하여튼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서 10년 전 얼굴 모습보다 지금이 더 젊어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화를 뭘로 보냐면 질병으로 봐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암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노화를 막을 수가 있다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리 늦게 잡아도 2045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좀 과정에서 얘기하면 야 2045년이 되면 내가 90살인데 그러고 원하는 나이 돌려드려요. 20대 얼굴.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뭐니 해도 머리가 이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입니다. 사피엔스 쓰고 난 다음에 데우스는 제우스고 제우스는 예수거든. 신이라는 거.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 그래서 사피엔스는 절멸하고 이제 데우스가 이 세상을 돌아다닐 거라는 거.
끔찍한 세상인데 왜 그러냐면 반자연주의죠.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가끔 이제 술을 먹는데 사람들이 아니 나이 들어서 술을 왜 먹냐? 아 나는 죽음의 시간을 조절하고 있다. 적절한 시간대에 죽어줘야지 오래 살면 민폐 아닙니까? 세금 낭비고 공익대 교수니까 연금 받잖아요. 누가 세금을 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나 내 자식들이 낼 거 아니라 적당한 때 가져야지. 이게 100살, 200살 살고 그러면 민폐지. 그만 적당하게 이쯤에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야. 죽겠다는 거 앞에 놓고서 박수 쳐주는 건 뭐야? 되게 재미나죠. 그러다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정답은 없다고 얘기드렸는데 선과 악으로 선명하게 갈리지 않는 게 인생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우리 내부에는 분명히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또 본능적인 회귀 같은 게 있는데 자연으로. 근데 한편으로 우리는 그 자연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명의 이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양자 사이 어디쯤인가에 우리가 정착지를 만들어서 안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인류는 아직 특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람들이 아파트, 땅, 돈 여기에 너무나 노예화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답게 살고 우리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가끔은 한번 돌아보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좋기만 한 것도 없고 나쁘기만 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뭔가 변증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멋진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더하기 우리들 뒤에 올 세대들에게 해야 할 최소한도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